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의 조문 스터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 15조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 15조 할 차례죠. 부포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포상은 뭐 상업사용이지만 어때요? 상업사용이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좀 더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부포상에는 몇 가지 뭐 쟁점만 나오고 별거 없어요. 대리라는 것을 적용하면 되고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만이 부포상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표현 다 표현 지배는 아니고 죠 표현 맞습니다. 부포상에서 표현 지배인이 지배인 규정이 적용될 거냐 유추 적용될 거냐 뭐 등등이죠.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우리 판례 잘 알 것이고 이 표현 지배는 공동 지배인에서는 적용되는 거 아실 거고 그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문을 보시면 특정한 영업 종류 영업의 특정한 종류라는 말이 붙죠. 특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붙다 그죠? 그래서 지배인하고 다른 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은 사용이니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인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리권 제한하면 선의 제한자에게 대항 못해요.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 표현 지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쭉 뭐 많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신다면 거기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전산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상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다?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전산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인 요거는 우리가 부포상이라고 봅니다. 부포상. 알겠죠? 구매와 관련된 실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회사에 새로운 채무 부담시키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판례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그 상업사인의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상업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포상도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이 없으면 민법에 표현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의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상업사연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8번 한번 질문을 보시면 부포사항은 표현지배에 관한 상법 14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틀렸다. 이런 건 무조건 나오면 틀린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이름 알고 있어야 된다. 표현지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도 외관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외관 법리. 근데 외관 법리라는 말은 그걸 믿은 자, 현상을 믿은 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랑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정돼 있어요. 반드시 물건을 판매해야 되고 그 점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점포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부에서 A라는 사람이 믿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건 판매에 관해서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 판매 그 점포에서 원래 사용인이 아닌 자가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산 그죠? A는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외관법리죠. 그 대신에 물건 판매 장수가 있어야 되고 그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행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관법리가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인은 뭐 고용계약이라든지 기타 뭐 위임계약이라든지 대리권, 수권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괜찮지만 이것이 없어도 점포에서 물건 판매만 하면 그걸 믿은 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좀 나오면 이런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2번 지문 가보세요. 거기에 조문기출 2번.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된다. 예,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문으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조문은 바로 17조입니다. 이렇게 상업 사용인은요, 늘 어떤 게 있어요? 자기의 업무가 아니고 영업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죠.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사용인에게 영업주를 위해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7조입니다. 이 17조는 왜 의미가 있냐면 뒤쪽으로 가면서 뭐 이 대표이사라든지 기타 이해상충과 관련되는 자들이 항상 문제될 때는 요 규정이 거의 동일하게 구조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일단은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입니다. 허락 없이죠. 그러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거란 얘기요? 그렇죠.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한 겁니다. 허락 없이 했으면 문제된 거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자, 이제 계산이란 개념이 한번 나왔네요. 우리 앞쪽에 봤듯이 자기 계산, 제3자의 계산. 이거 뭐 계산은 뭐라 했죠? 경제적 주체라고 그랬죠. 경제적 주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제3자 계산은 남의 돈으로. 자기 계산은 자기 돈으로 영업주의 영업불이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이게 바로 경업금지용이죠. 그죠? 경업금지죠.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뭐죠? 겸직이죠. 겸직금지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허락 없이 만약에 경업을 했거나 허락 없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 돼 있다. 알겠죠? 그럼 1항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 이걸 위반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죠? 해버릴 때 어떻게 할 거냐. 2항에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위반했을 때 효과. 위반했을 때 효과. 위반 효과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죠? 요거다. 2항 가보시면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만약에 자기 돈으로 했을 때, 그죠? 이 자기가 누굽니까? 상업사용인이 자기 돈으로 한 것인 때는 이건 아예 영업주는요, 그 이익이 있으면 그 영업주의 계산을 한 것으로 하고 자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예, 그죠? 근데 만약에 남의 돈으로 영업을 하는데 했다. 그때 남의 것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적 자치 원칙이고 법률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영업주가 개입할 수 없어요. 예, 그럴 때는 사용인이 뭔가 이득을 얻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개입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계산했느냐, 제3자 계산에 따라서 개입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개입권 행사와 별도로 사망해서는요. 이건 별개입니다.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꼭 알아두시고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주가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마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되면 못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멸 기간을 두고 있다. 그게 상업사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1항, 2항, 3항 사항을 조문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시험 문제 풀 수 있고 늘 조문으로 나온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조문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상호로 한번 가볼게요. 상호. 이제 상호를 가봅니다. 우리 법제는요, 상호는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는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무슨 하여튼 발음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입법 정책으로는 상호는 어때요? 자유가 원칙이다.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게 바로 18조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상호 선정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상호 자유를 원칙을 취하고 어때요? 예외적으로 이 상호를 자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혼동이 있거나 타인의 그죠? 어떤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등등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예외적으로 우리 법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럼 상호 자유인데 어떠냐? 상위는 자기 이름을 갖고 상호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니면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호는요. 인격권적 성격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격권적 성격도 갖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상위는 성명을 상호로 정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여기 18조는 자유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19조부터는 전부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느낌을 조문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9조 첫 번째 상호의 제한이다. 회사 상호다. 그렇죠? 회사 상호는 아무나 막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회사가 사실 법인격이고 주체잖아요. 그죠? 그 주체를 혼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래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합니다. 회사의 상호에 대해서는요. 아무나 사용 못하고 반드시 그 회사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5가지 종류가 각각 성격이 다르고 독립된 법인격이지만 서로가 그 범위라든지 기타 내부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혼종내게 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명회사 같으면 한명회사, 합자해서 합자, 유한측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죠? 이 문자를 반드시 앞에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는 법인인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그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연인 같으면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가 따라 붙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구분을 해줘야만이 거래 안전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헷갈리겠죠. 예를 들면 한 명, 실제 내용은 한명회사이면서 이름은 주식회사를 붙였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믿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회사상을 반다. 그 다음에 20조 가보시면 회사상호를 함부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잡고 다시 이번에는 회사 종류가 아니라 회사라는 그 자체를 회사가 아닌 자는 회사 상호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회사가 아니면요. 상호에 회사란 말을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뭐뭐 주식회사 개인 상인이면서 앞에 주식회사란 말 이름을 딱 붙였다.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뒤에 조심할 거 요 조문입니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A라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영업을 B가 양수했어요. 양수했는데 B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 영업을 양수했다 해서 B 주식회사라고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주식회사도 아니면서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는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상호의 단일성 문제예요. 그렇죠. 상호도 여러 개를 함부로 사용하면 혼동을 줄 수 있고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영업 있잖아요. 동일한 영업에서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어떤 뭐 상인이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다 합시다. 그런데 맥주를 생산하면서 회사가 두 개야. A 회사, 이 A라는 이름, B 이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 이건 헷갈리죠, 그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동일한 이름 상호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개인 상인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상인하고 좀 달라집니다. 개인은요, 동일한 영업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가능해요. 근데 법인은 어때요?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법인은 상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단일 상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인은 단일 상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요, 물론 동일한 영역 단일 상호를 사용하지만, 그죠?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추가적으로 좀 하면은 개인이 만약에요, A라는 내용의 영업과 B라는 내용의 영업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은 어때요? 어, A라는 내용의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A에 대한 상호와 B에 대한 상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만 법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인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만약에 전자도 하고 다른 뭐 또 새로운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써야 되지 영업이 다르다고 해서 이름을 다르게 쓸 수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은 가능해요. 개인은 가능한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좀 처음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점의 상호는요. 반드시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알겠죠? 예, 국민은행 부산지점 뭐 이런 것들이 지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걸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등기 효력입니다. 상호 등기는요. 22조. 요거 잘 봐야 돼요. 상호 등기를 하게 되면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 상호는요. 일단 상호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권은 먼저 알아둘게. 상호권은 등기 관계없어요. 등기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상호권은. 알겠죠? 내 상호를 사용해 누가 또 사용하잖아. 그거 사용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 인정돼요.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하면 어때요? 등기를 하게 되면 상호권이 강화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등기된 상호는 어때요? 부정한 목적으로 그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추정해 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강화됩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일단 먼저 22조를 알아둘 건데 22조는 상호 등기는요. 효력은 타인이 많이 등기하잖아요. 등기한 상호는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에, 타인이 등기를 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면 돼, 안 돼요?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호 등기의 사전 배청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배청력인데 나중에 이제 23조 등등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또 동종영업에 상호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등기효력이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일단은 뭐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등기 효력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